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한국 문화의 이해 9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한국의 경제와 과학, 기술, 문화 및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 문화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과학, 기술, 문화가 더불어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또한 한국에 있는 문화유산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한국의 경제 문화와 과학기술 문화를 이야기해 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부분들은 크게 분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짧게 끝낼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뭐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 한국의 경제 문화부터 한번 이야기 좀 해봅시다. 한국의 경제 문화. 어, 한국 경제 문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경제의 변천을 갖다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경제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제라는 게 무엇인가? 이 경제라는 것 자체는 이런 거죠. 인간이 맨 처음에 이제 그 어떠한 원시 공동사회를 만들어서 생활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수렵과 채집, 그런데 이제 신석기 시대에 오게 되고 구석기 시대는 수렵과 채집을 하죠. 수렵과 채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렵의 과정, 채집의 과정에서 어, 여러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런 거죠. 사냥감을 찾아서 다니다가 그 사냥감들이 있을 때는 그곳에 일정 부분 머물러 있다가 그 사냥감들이 다 떨어지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이런 식의 생활을 해왔던 게 구석기 시대였죠. 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신석기 시대에 오게 되면 밭농사의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밭농사의 시작과 더불어서 사냥, 어업 채취가 병행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신석기 시대부터 이제 인간 생활의 변화가 일정 부분 일어나죠. 그건 뭡니까? 바로 밭농사의 시작이라는 것은 정착이죠. 정착. 일종의 정착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럼 정착 문화라는 것은 밭농사를 통해 가지고 농작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농작물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 곡식류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 곡식류들에서 무엇이 발생하게 됩니까?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죠. 그럼 잉여 생산물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필요에 의해 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누군가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누군가에게서 받게 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물물교환이라고 불렀죠. 물물교환. 그러니까 물건과 물건을 교환, 서로 바꾼다는 거죠. 그럼 이런 물물교환의 형태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경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수렵과 채집의 상황에서는 어, 이런 거죠. 잉여 농산물 같은 것들보다는 수렵과 채집을 통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어떠한 그 사냥을 통한, 그러니까 사냥이죠. 사냥을 통하거나 아니면은 들판에 있는 것들을 따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생활을 연명해 가다가 비로소 이제 신석기 시대에 오게 되면 밭농사라는 걸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밭농사의 시작이라는 것은 정착의 생활을 의미하는 거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마을 부족 단위로 모여 살기 때문에 그 모여 사는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뭡니까? 밭농사도 서로 뭡니까? 공동으로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차츰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어떠한 그 잉여 생산물이 생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상대방에게 주고 상대방에게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받고 오는 형식. 그런 것들이 이제 물물교환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원시사회에서 이제 고대 농경사회로 넘어가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 경제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잉여 생산물의 출현으로 발생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논농사가 본격화되죠. 어, 논농사가 본격화되고 다양한 밭작물을 재배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또 더 많은 잉여 생산물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거기 그 잉여 생산물들을 서로 어떻게 됩니까? 맞바꾸는 물물 교환이 성행하게 되는데 이 물물 교환이 성행하게 되면 당연히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내가 물건들을 교환하는 형식은 이런 거죠. 가치를 매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물건에게. 그러니까 그 물건에게 가치를 매기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게 가치를 매기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재배한 쌀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재배한 쌀과 저쪽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재배했던 보리가 있다. 그러면은 쌀과 보리의 어, 그 이를테면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그 인간들이 더 필요로 하는 거, 한국인들이 더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쌀하고 보리가 있다면 한국인들은 쌀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면 쌀을 더 선호하게 된다. 이런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쌀을 더 선호하게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무엇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까? 보리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쌀과 보리를 서로 물물 교환하는 데 있어서 쌀이 이를테면 1kg를 물물 교환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리는 몇 킬로를 줘야 돼? 2kg를 줘야 된다. 라는 식의 규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쌀이 더 귀하고 좋다라는 것, 그 다음에 보리가 더 흔하고 더 좋지 않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밭농사와 논농사를 통해서 작물들을 재배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거기에서 그러한 것들이 갈리게 되죠. 호불호가. 그럼 호불호가 갈리게 된다면 그 이를테면 그 대상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경제 체제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물물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물물 교환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쌀의 가치는 1kg에 보리 2kg였는데 다른 사람이 보리 1.5kg를 가지고 쌀 1kg와 교환을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뭐예요? 0.5만큼의 보리의 가치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람들마다 물물 교환하는 그 대상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달라져 버리고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호간에 뭘 만듭니까? 일종의 규약을 만들고 그 물건의 가치를 자기들끼리 이렇게 적정선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물건의 가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라는 어휘로 그걸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그 물건의 가격이 매겨지면 그 물건의 가격에 따라서 물물 교환하는 대상의 품목들의 수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 생산물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잉여 생산물의 정도에 따라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바로 뭡니까? 소유에 따른 계급 차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 소유에 따른 계급 이 차가 발생하게 되고 더불어서 인간들이 이제 물물 교환을 자꾸 하다 보니까 물물 교환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건을 들고 다녀야 되는 굉장히 번거로움이라는 게 있죠. 그 물건을 들고 직접 내가 어떤 시장이라는 이를테면 물물 교환의 장소로 간다고 했을 때도 그게 굉장히 번거롭다는 겁니다. 번거롭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걸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화폐라는 것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국가가 이제 뭡니까? 국가를 운영해야 되죠. 그리고 그 국가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통치자인 왕이 있을 것이고 그 왕을 떠받치고 있는 귀족 계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뭡니까? 평민 계급이 있을 것이고 그 밑에 천민이나 노예 계급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계급 사회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 계급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왕은 이제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함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물물교환으로 해가지고 이 경제를 갖다 움직일 수는 없었지요. 더군다나 이제 이 국가들이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문명이라는 게 발달하죠.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서 물물교환보다는 어느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까? 화폐 경제 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화폐 경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간이 먹고 살만해지죠.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광물들을 가지고 뭐 하려고? 꾸미고 아름답게 하려는 욕구를 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미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보석과 같은 것들을, 보석 광물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럼 그 보석 광물이라는 것은 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치 평가, 그러니까 금이나 은 이런 것들, 에메랄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한 광석들 아닙니까? 그러한 광석들을 아름답게 꾸미고 자기의 몸을 치장하는데 활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광물들이 비싸다 보니까, 귀하다 보니까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 그런 희귀한 광물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석이라는 이름으로 광물들이 교류가 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이라는 것도, 은이라든가 금 이런 것들이 일종의 보면 그냥 광물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자연에 나와 있는 그냥 하나의 광물인데, 그것들을 인간이 자신들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를테면 왕관과 같은 화려하게 꾸며대는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자신의 미적 욕구를 축적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계급, 그러니까 어느 계급이 어느 정도 소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소유의 경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절대적인 어떠한 그 광물에 그걸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이 화폐 경제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뭘 해야 돼요? 세금을 걷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조세제도거든요. 이 조세제도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고대 국가라는 게 하나의 형태로 고대 국가의 출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철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고대 국가의 출현이라는 것은 결국 평등 사회에서 불평등 사회로 호혜를 바탕으로 한 경제가 재분배 중심의 경제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평등 사회에서 불평등 사회로 갔다는 것은 고대 국가가 있기 전에 시족 국가라든지 그 부족 국가 안에서는 그러니까 시족이라든지 부족들이 모여 살 때는 그 단위가 별로 크지가 않죠. 작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작은 단위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호혜를 베풀었다는 거다. 내가 잉여 생산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그냥 내가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데 이런 거죠. 누군가 내가 이를테면 집을 짓는데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 잉여 생산물 남은 거를 그 사람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준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호혜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고대 국가의 출현을 통해 가지고 어떤 권력계층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권력계층에 의해서 계급이라는 것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가 않지요. 왕이 있을 것이고 귀족이 있을 것이고 평민이 있을 것이고 노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천민.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서 계급이 나누어져 버리니까 평등사회에서 불평등사회로 가게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호혜, 내가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면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 만큼 나도 어느 정도 베풀어 준다라는 그러한 호혜성이 이제는 뭡니까? 경제적인 재분배, 그러니까 경제에 의해서 잉여 생산물이 만들어지고 그 잉여 생산물의 가치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평가가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사유재산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사유재산에 따라 계급이 또 나뉘게 되겠죠.
그리고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에 따라서 또한 뭡니까?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부산물로서 노예와 같은 피지배 계급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노예라는 건 뭡니까? 노예가 그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전쟁에 의해서 그 전쟁에서 패한 국가의 국민들을 뭘로 합니까? 상대 그 지배 국가가 노예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여기 이제 노비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노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배 계급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왜 하게 될까요? 영토를 왜 늘리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왕이 더 힘센 왕권을 가지려고 왜 해요? 경제적인 논리로 한번 따져봅시다. 그것은 잉여 생산물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지요. 아주 단순화시킨다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욕망 추구의 수단으로서 경제라는 것이 활용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좀 더 화려한 광물류들을 꾸미고 싶어요. 인간은. 그리고 내가 그것을 꾸미어 가지고 밖에 일종의 과시 욕구 아닙니까? 밖에 드러내고 과시하는 거 아니에요. 장신구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그만큼 니들보다는 더 잘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만큼 니들보다 계급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꾸밀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게 왜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 돼버리니까. 왕이 그 왕관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왕들이 왜 무덤을 크게 만들어요? 그 왕이니까 그렇죠. 그럼 왜 왕이 무덤을 크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왕으로서의 권위라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거잖아요. 진시황이 최초의 통일 왕조를 만들지 않습니까? 중국의 통일 왕조를. 그런데 물론 이제 진시황 이전에도 뭐 은왕조라지 뭐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그 최초의 거대 왕조를 만들어내는 것은 진시황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시황이 자기가 죽기 전에 불로장생의 그 욕망을 실현시키려고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 무덤에다가 그 진흙 병사들을 막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있잖아요. 그거는 다 뭡니까? 자기가 죽어서도 왕으로서 황제로서의 어떠한 그 권위, 그 다음에 나는 황제야 라는 것들을 갖다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거기에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그러한 욕망 추구의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사회를 이런 게 있죠.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로 따져보면 민주주의 사회와 공산사회로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사회와 공산사회. 그런데 그 경제적인 논리로 따져보면 또한 뭡니까?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가 있다는 거죠. 이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공산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다고 하지만 경제적 논리로 따져본다면 자본주의라는 것과 공산주의라는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라는 것은 내가 자본을 마음껏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소유가 자유로운 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공산주의라는 것은 그러한 자본의 소유를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산주의가 다 실패를 해버리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사회주의를 처음에 막스와 엥겔스가 자본론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사회주의를 통해서 이제 사회주의가 막스 엥겔스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고 자본론으로요.
그게 이제 나중에 공산주의로 스탈린이라든지 레닌에 의해서 이제 레닌에 의해서 공산주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그 공산주의라는 것은 똑같이 나눈다는 거거든요. 공공의 재산 아닙니까? 공산이라는 게. 그럼 공공의 재산이라는 것은 모두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공산주의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유토피아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사는 평등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요. 그 평등 세상을 거부하죠.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내 능력에 따라서 자본을 많이 습득하면 그걸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건 네 거야. 네 사유재산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극했죠. 왜? 바로 테슬라라는 그 기업의 가치가 천슬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000달러를 넘어서 버렸죠. 그렇게 되니까 순식간에 몇십조, 그러니까 하루에 30조를 벌었다 그러던가요? 하루에. 그 기업이 갑자기 이렇게 그 주식이 올라버리다 보니까 하루 만에 30조를 벌었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 우리가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저 돈을 벌었다고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를 욕할 수는 없죠. 왜?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무슨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요. 왜 공산주의가 실패했느냐?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공산주의를 갖다 실패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정치 체제가 공산주의라고 하더라도 뭘 인정합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변형된 공산주의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면은 원래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레닌이 얘기하고 싶었던 공산국가 유토피아라는 것은 모든 노동자, 농민, 대중이 다 같이 똑같이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 가지면서 공평하게 사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간과했던 게 있죠. 바로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욕망과 그 소유 욕망을 자극하는 이런 거죠. 소유 욕망, 그러니까 똑같이 나누어 쓰게 한다면 굳이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인간들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똑같이 나눠줘요. 그리고 똑같이 일을 해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적당한 선에서 그냥 타협을 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왜? 내가 적당히 일을 해도,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똑같이 나에게는 주어지는 몫이 있기 때문에 그 적당선에서만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일을 얼마만큼 더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성과급이 있다고 칩시다. 돈을 더 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놓쳐버렸던 부분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욕이라는 겁니다. 물적 욕구죠. 물적 욕구. 그걸 간과해버린 거죠. 그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 라깡이라는 그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자크 라깡이라는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인데 그 욕망 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욕망 이론의 내용을 아주 단순화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라깡이 얘기하고 있는 욕망 이론이라는 것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아기를 거쳐서 이제 어떠한 대상을 인식하고 그 대상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가장 완벽한 존재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유아기에서 이제 대상을 인식하는 그 순간에 놓이게 되면 타자화를 통해 가지고 타자를 욕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어떤 욕망 충족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이런 거죠. 내가 오늘 나이키 운동화를 2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지고 갑니다. 야, 나 신발 이번에 나이키 샀는데 20만 원짜리야. 그럼 모든 사람들이 야, 나이키 좋네. 야, 멋진데? 하면서 칭찬을 해주겠죠. 그럼 막 내 욕망이 쫙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일 후에 다른 친구가 아디다스에서 3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선이 다 어디로 올라가요?
그 아디다스 30만 원짜리 운동화를 얼마 가죠? 그러면 내가 신고 있던 20만 원짜리 나이키 운동화는 갑자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거 아닌 운동화가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 나는 뭡니까? 그 30만 원짜리 다른 친구가 신고 있는 아디다스 운동화를 욕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야 나도 저거 갖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망 충족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타자화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라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물론 100%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욕구라는 겁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었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철기 시대 때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 시대를 보시면 지배층과 소수 상층 농민만이 철제 농기구를 소유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배층과 소수 상층 농민만이 철제 농기구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그 철제 농기구를 소유하는 것이 바로 뭘 이야기했습니까? 계급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권력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자립적 농업 경영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삼국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철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처음에 사람들이 뭡니까? 청동기 시대라는 건 뭐예요? 구리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철기 시대가 오게 되죠. 그러면 구리와 철의 차이는 뭘까요? 같은 광물인데. 세기의 차이 아닙니까? 단단함의 차이죠. 철기가 훨씬 더 강력하고 단단한 거라는 거죠. 그럼 강력하고 단단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농사 짓기에 농기구로서 활용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있어서도 뭡니까?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철기를 누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그 단단한 철을 가지게 되느냐가 그 부족 혹은 그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철이 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삼국시대를 거쳐서 이제 통일신라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철기가 어떠한 일종의 대세 광물로서 자리하게 되는 거고요. 그 가공법이 계속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일반 농민에게까지 철제 농기구가 지급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생산력은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왜? 단단한 농기구를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니까 이를테면 그 돌산이 있어요. 돌산에서 밭을 가려 그럽니다. 뭐 청동기 농기구로는 조금 하다 보면 다 부러져 버려요. 그런데 철제 농기구로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뭡니까? 생산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농층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소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농, 그러니까 내가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잉여 농산물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평민 계급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당이나 일본, 이슬람과 무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걷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조세라는 것이 결국은 고대 국가에서 근대 국가, 중세 국가에서 근대 국가로 넘어오면서 지금까지도 그렇죠.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 아닙니까? 세금.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느냐. 내가 이제 국가에 소속된 국민으로서 살아가려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항상 다퉈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여러 부정부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기의 귀족들과 지방 이제 촌주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이제 토호 세력들이죠. 그 지방의 토호, 그러니까 흑토자에다 이제 호가 호에 할 때 호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 어떠한 그 세력을 가진
이 인물들을 토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지방의 촌주들이 토지 소유를 확대하고 조세와 노역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왕권이 약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 그러니까 지방 토호 세력들이 강력해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왕권, 중앙 집권 체제 안에서 왕권의 약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권이 거기까지 힘이 미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방 토호에까지. 그렇게 되니까 통일신라 말기에 바로 뭡니까? 그러한 지방 토호들이 바로 하게 되는 게 바로 후 삼국시대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백제인 견훤이라든지 후 고구려의 궁예와 같은 인물들이 지방 토호 세력의 힘을 얻어가지고 후 삼국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죄송합니다. 고대 농경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세 농경사회가 있죠. 중세 농경사회. 그래서 고려 시대는 누구나 토지 소유가 가능했지요. 그런데 국가와 귀족은 수조권, 그러니까 수조권, 그러니까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농민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전이라는 것은 국가의 바전자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토지죠. 사전, 개인이 소유한 토지죠. 그래서 국가의 토지와 사전, 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존재하면서 그 조세를 거둘 수 있는 토지 소유를 국가와 귀족이 같이 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그 수조권, 그러니까 조세를 거두는 권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누가? 그렇죠. 귀족 계급들이 당연히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뭐예요? 상대적으로 왕권은 약화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고려시대라는 거죠. 결국 여기서도 나오지만 계속 조세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만큼 거둘 수 있느냐. 세금을 얼마만큼 거둘 수 있느냐가 바로 왕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왕권의 강력함을. 그러니까 왕권이 강력할 때는 조세 제도에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따박따박 잘 걷게 했죠. 그런데 왕권이 약화되게 돼버리면 그 조세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중간에 조세의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알지 못하는 조세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이제 통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자신의 재산을 결국 경제적 힘을 가진다는 것이 권력을 가진다는 것과 점점 어떠한 정치 권력이라는 게 돈이 없으면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정치 권력에게 돈이 없으면요 국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왜? 만약에 군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헌신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군인이 됐다면 군인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 월급을 왕이 강력한 자신들이 어떠한 왕권에 의해 가지고 조세를 많이 걷어 가지고 재산이 내가 풍부하다면 얼마든지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거쳐버리고 왕권이 약하다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사병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사사로운 병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족들이 사병을 키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려 말에 오게 되면. 그래서 조선 초에 제일 먼저 뭘 하냐면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태종 이방원이 하는 일이 바로 사병혁파입니다. 사병혁파. 사병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병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귀족들이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군대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 왕권이 언제나 위협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병을 왕 입장에서는 강력한 군주가 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 그러니까 태정, 태세거든요. 그러면 태조, 이성계, 정종,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조선의 세 번째 왕이 태종 이방원입니다. 근데 이 태종 이방원은 왕권 강화책을 썼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조 이성계 때는 왕권과 신권, 신하의 그 권력이 동등했습니다. 그런데 정종조에 이르러 가지고 정리 아닙니까? 정종조에 이르게 되면 신권이 엄청나게 강하죠. 신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 번째 왕인 태종 이방원은 두 번의 제1차 왕자의 난과 제2차 왕자의 난을 통해 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1차 왕자의 난 때는 뭘 하냐면 바로 그 신하 권력의 제일 우두머리였던 정도전을 제거해버리죠. 정도전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 왕권과 신권. 네, 그래서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났었는데 조선조 초에는 근데 이제 조선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종 이후 태정 태세 문단에서 예성 연중으로 가거든요. 그럼 성종이 있고 그 다음이 연산군입니다. 그럼 연산군은 뭐냐면 성종은 그래도 성군이었어요. 지혜로운 군주였거든요. 근데 연산군은 폭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연산군으로 강등이 돼요. 예성 연중이거든요. 중종 반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중종이 쿠데타에 의해 가지고 폭군이었던 연산군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중종 반정이 있었죠. 반정이라는 것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어떠한 힘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누구를 등에 업고 갈 수밖에 없습니까? 신하 세력을 등에 업고 갈 수밖에 반정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선은 신권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상 중종 이후부터는 신하들의 나라가 됐습니다. 왕권이 강화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그거를 해보려고 정조가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와가지고 정조가 신권을 눌러보려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해보다가 안 돼서 결국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병으로 죽었다고 하지만은 독살설이 파다합니다. 그러니까 신권에 의해서 독살된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조 이후에 순조, 헌종, 철종이라는 그 외척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임금의 그러니까 왕의 부인이죠. 왕의 부인의 외척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이 국가가 농단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결국 조선을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정적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려시대 때 이러한 체제의 위기를 불러왔다. 조세제대 위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다음 이제 좀 빨리 가봅시다. 조선시대를 오게 되면 9년제를 실시해가지고 토종 호족의 향촌 지방, 그러니까 향촌 지배 기반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게 아까 이제 토호 세력이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토호 세력이라는 건 지방에서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죠. 그러한 세력들을 군현제라는 그 조세 제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땅을 이를테면 왕의 땅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지방관을 파견해 가지고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해 가지고 개별 토지 소유자에게 조세를 징수해서 중앙 집권제를 강화시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조선 초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과전법을 실시해 가지고 관료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과전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제 일했으니까 이제 월급 받아가 그러는데 그거를 월급 받아다 하는데 얘가 뭘 좀 잘했어요. 그러면 야 너 좀 잘했으니까 이번에 성과급 비슷한 걸로 저 너한테 토지를 좀 내가 하사할게. 이런 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전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토지를 준 거예요. 신하들에게. 그래서 그 조세를 거기서 거둘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뭐하고 똑같아집니까?
고려시대 수조권하고 똑같아져 버리죠. 그렇게 되니까 바로 뭡니까? 과전법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병작 반수의 지주제를 확대 실수했다는 거예요. 아, 병작 반수라는 것은요, 병작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반수, 반은 아까 수조권이라고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병작 반수, 그러니까 그 소장농들에게 야, 너 돈, 땅 없으면 내 땅 가져다가 농사 지어. 대신 뭐냐면 네가 그 농사 지은 것의 반은 나한테 줘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병작반수의 지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주제 안에서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이 땅에 대한 경작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양법과 경종법 같은 농사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잉여 생산물이 증가하게 됐다는 거죠. 더불어서 그러니까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이게 이제 그러면서 부자 상인이 출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거상 임상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상 임상옥은 영조시대 때 사람인데요. 이 거상 임상옥이 있기 전까지는 이 지역 단위 상권이었습니다. 아, 전국 단위 상권이 없었어요. 조선에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산 지역은 동래상 해가지고 그 동래상이 상권을 쥐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라 그랬죠? 갑자기 생각이 임상옥 거상 임상옥이라 그랬죠. 임상옥은 만상이었습니다. 만주가 아니라 의주 신의주 의주 이쪽 지방의 상권을 가지고 있던 만상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를테면 송상 하면은 개성 쪽 이런 거였어요. 경상 하면 서울 쪽 이런 식의 각각의 어떤 지방의 세력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임상옥이라는 인물이 전국 단위 상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바로 근대 자본주의 어떠한 싹을 틔우게 된 게 이때부터거든요. 영조부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근대를 갖다 언제부터 근대가 한국이 시작됐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거상 임상옥을 이야기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 영종조 시대부터 한국의 어떤 근대의 싹이 텄다. 자본주의의 싹이 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전국 단위 상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더불어서 농민들의 수치제도라는 것이 부정으로 인해 가지고 자장농에서 소장농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장농이라는 것은 자기가 농사지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장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소장농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반 지주에게 병작 반수, 내가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반을 세금으로 주는 그러한 형태의 병작 반수를 하게 되면서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봉건 경제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더불어서 지주와 소장농이 갈등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왜? 뭐 이를테면 흉년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평소에 이를테면 100가마니가 나오던 그 쌀이 흉작이 들어버리면 어떻습니까? 한 70가마니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주는 야, 너 100가마니에서 나한테 50가마니 줬으니까 너 50가마니 그대로 줘.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장농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 이번에 농사를 이렇게밖에 못 지었는데 그 네가 50가마니를 갖다 뺏어가 버리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사니? 그러니까 그걸 35가마니로 그 반으로 해야 되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데서 갈등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회 경제적 평등을 이루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근현대 산업 및 정보화 사회를 보시면 개항 이후에 이제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어떤 이제 자원이라든지 교통, 통신 등의 분야에서 경제 침탈이 이제 가속화되죠. 그러니까 제국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흔히. 그러니까 서구 제국주의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이제 개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구를 연다는 겁니다. 개항을 항구를 열게 되면서부터 서구 열강들이 이제 몰려 들어와 가지고 온갖 이권들을 다 차지하려고 서로 막 자기들끼리 싸우죠. 그 과정에서 뭐 청일 전쟁이라든지 러일 전쟁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반도 땅덩이 하나에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우고요.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워요. 지들이 이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일본이 한일 합방을 통해 가지고 일본 일제 치하를 만들어냈죠. 그렇게 되니까 토지조사 사업, 그다음에 산미 증산 계획을 통해 가지고 경제 전 분야에 이르러 가지고 수탈을 하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제일 먼저 이 한일 합방을 하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토지 소유자들에게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토지 소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지한 백성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자작농 중에서도. 어?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에이 뭐 일본 저기 지들이 뭔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갖다가 뭡니까? 등록을 안 해요. 그러면은 토지 등록 안 한 토지들 전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다 뺏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소작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 한 번 자작농에서 소작농으로 다수의 농민들이 계급적 하락을 하게 돼버리는 시기가 일제치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일제가 어떤 통치의 수단으로서 그런 것들을 활용했다라는 거죠. 광복 이후와 이제 한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남한 산업 시설의 42%가 이제 한국 전쟁으로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초토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돼버리다가 이제 대한민국이 들어서고 나서 62년부터 70년까지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이제 기간 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업 구조를 이제 중화학 중심으로 바꾸게 되면서 수출 지향의 어떤 산업 정책을 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93년을 통해 가지고 1인당 GNP가 10,000달러 시대를 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GNP 3만 달러 이상을 돌파했죠. 그래서 지속적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세계 10위권의 어떤 경제 규모를 가진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국 경제 문화의 어떤 특성이라는 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외침을 극복하고 독립국가로서의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 그 다음에 전통적 유교 문화를 기독교 문화와 결합해서 계승 발전시켰다는 점, 그 다음에 자원 부족을 우수한 인재의 풀로서,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가지고 야 성공하면 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우리 한반도 특히 이제 남한에서 자원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인적 자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 내 가지고 그걸로 나라의 발전을 이렇게 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또한 뭡니까? 자본주의와 기업에 대한 비판적 인식들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1960년대, 70년대 이제 경제화 발전 과정 안에서 지금의 현재 대기업들이 커오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일어났거든요. 그럼 정경유착이라는 것은 정치권과 경제권이 유착, 서로 밀착해가지고 뭡니까?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정치 권력자들에게 경제 권력자들이 계속 돈을 갖다 바치면서 자신들의 어떤 부의 축척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가 바로 뭡니까? 그룹 아닙니까? 그룹 문화 아닙니까? 그룹 총수라는 거.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를 놓고 보면 이재용이라는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기업 구조화에서 그 기업의 오너로서, 그룹의 오너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정경유착의 산물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당연히 뭡니까? 비판적 인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한 육체적 노동을 기피하는 노동관이 좀 강하죠. 또한 한국 여성들은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거. 많이 올라가긴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많이 비슷해지긴 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 승진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성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기본 어휘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게 이제 경제활동에서 쓰이는 언어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 문화권에 계시는 분들은 이 대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문화를 좀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의 과학기술 문화. 그랬을 때 한국 과학기술의 변천이라는 것은 결국 석기시대 때는 농사기구죠. 생활 및 농사기구를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었고요. 청동기 시대 때는 청동검, 그 다음에 세형 동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연과 청동의 합금 기술을 통해서 중국과는 좀 다른 비파형 청동검이라든지 세형 동검을 만들어서 한국만의 독특한 과학기술을 만들어냈다 이런 거죠. 다음으로 이제 삼국시대와 남국시대를 보시면 첨성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천문대죠. 그다음 석굴암, 한국 고대 건축의 진수죠. 그래서 석굴암은 거기 한번 여러분 기회 닿으시면 경주에 한번 가셔서 보시면 대단합니다. 쭉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그걸 다 그 고대의 어떠한 그 기술력으로 그렇게 돌을 깎아가지고 석굴암이라는 것은 석이라는 것은 돌석자 아닙니까? 굴이라는 것은 동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굴 안에 암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인사 아니면은 불국사 하면 사찰이잖아요. 그거는 절을 사찰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그 사찰에는 사가 붙은 사찰에는 대웅전이라든지 여러 사찰의 부속 물건들이 보수 건물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찰보다 한 단계 아래에 절을 암이라 부릅니다. 암. 그러니까 뭐 석굴암, 그다음에 보리암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향일암 이런 암자가 붙으면 그 쉽게 얘기하면 사자가 붙은 절보다 더 한 단계 낮은 단계의 적은 절이라는 겁니다. 작은 절. 그러니까 석굴암도 동굴 안에 있는 작은 돌로 된 절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죠. 그 다음에 백제금동 대향로. 이제 이건 굉장히 어떤 금속공예로서 향로인데 굉장히 아름답게 잘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 이거는 이제 그 경주 박물관 바로 앞에 있거든요. 큰 종이죠. 큰 종인데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문학, 목판 인쇄술, 금속공예 등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게 되죠. 이러한. 다음으로 이제 고려시대에 오게 되면 상정 고급 예문, 금속 활자본이죠. 서양보다 200년 앞선 금속 활자본인 상정 고급 예문이라든지 직지심제 요철,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죠. 더불어서 이제 이양법을 통해서 농사의 그 혁신을 가져왔고요. 화덕 그러니까 화포, 화역과 그다음에 고려청자 같은 청자 기술, 그다음에 인쇄술, 농업 무기 공예 등의 어떤 활발한 과학 기술을 보여줬다. 고려시대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선시대 때 오게 되면 이제 치국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고요. 그다음에 향약 직성방, 동의보감, 동의보감 이제 한국 한의학의 어떠한 최고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수한 성능의 화포, 화차, 그다음에 거북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수한 과학기술을 발달시켰다는 거죠. 근데 초기에는 전기, 전차, 기차, 전화 등 서양과 일본으로부터 근대 과학기술을 도입하게 되고요. 대한민국에 이르러 가지고는
현재 뭐 이제 반도체 분야만 해도 반도체, 조선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의 어떤 기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뭐 그건 뭐 여기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많이 발달됐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한국 과학기술 문화의 어떤 특성이라는 것은 과학기술 문화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증대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과학기술 연구기관을 통한 경제 발전을 일으켜 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공계 기피 현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인문계 기피 현상이 더 심할 정도가 돼버렸죠. 취직이 잘 안 되니까요, 인문계가요. 그 다음에 우수한 과학기술 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제가 이렇게 급하게 빵빵빵빵 빨리 넘어갔던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국의 과학기술 문화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기 제가 언급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다 문화유산으로 지금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그 네이버만 쳐보셔도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의 설명이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확인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 너무 오랜 시간 했네요.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첫 번째 한국의 경제 문화와 과학기술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해보고 이번 제 9강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